네, 한 주를 정리해보고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 포인트를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거기에다가 종목까지 연결해 붙이는 모닝 인사이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동방박사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정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한 주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주반으로 가서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증시 요약 어떻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마디는 중국 부동산 개발사 그러게요. 네. 부도 위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지수 2616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거기 고점이 계속 하락해서 어제도 장중 1.7% 정도 빠졌었는데요. 예. 2480이 일단 지지선입니다. 네. 1차적인 지지선인데 어제 지지 잠깐 좀 종가는 2519로 끝났지만 어제 장중에 지지선을 터치했다. 그래서 이걸 좀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수가 한 4.8%, 5% 정도 빠졌다는 것은 일주일 사이에 약세장의 진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태다 그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양극재는 7월 26일도 좀 빠졌지만 네. 일주일 사이에 계속 또 흘러내렸습니다. 네. 어제는 물론 반등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중소형 반도체도 또 시세가 거의 빠진 것도 많이 빠졌고요. 또 어제 좀 반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위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관련된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네. 특히 IT가 중국 관련주가 많습니다. 또 IT도 중국 매출이 상당히 있으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타격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IT하고 그다음에 화학도 계속 기대감, 리오프닝, 중국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중국 경기 회복 거기에 대해서 추가 하락을 했었고요. 조선도 이제 잘 가던 조선도 이제 벌써 일주일 새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상승은 섹터 보이는 게 없고 하락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코스닥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이 918에서 863 상당히 많이 6% 내외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하락이 본격화죠.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게 더 크지 않을까 보고 이번 주 일주일 시장 보면 이제 호재 나와도 반응 안 하고요. 악재만 더 크게 반영되는. 그러면 반등이 짧고 네. 또 하락이 길 수가 있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중소형 반도체 우량한 회사 아직 시세야 괜찮은 게 있는데 예. 반등할 때 잠깐 반등했습니다. 이게 개인의 힘인데요. 그래서 중소형 반도체가 반등하고 나서 잘 유지하는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못하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전체적인 큰 하락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코스닥도 중국 관련주 다 하락이고요. 그다음에 단체 관광여행 이런 거 해서 관련주 올라갔다가 다시 제대로 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까지 중국 소비주까지 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호재도 없지만 큰 악재도 사실은 좀 중국의 악재가 악재지만 이미 지난달에도 있었는데 새로운 악재보다는 예. 기존 악재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어제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나스닥이라든지 기술주가 빠진 건 애플뿐만 아니라 예. 큰 악재보다는 이제 차익 실현이 몰리고 있다. 그러면 당분간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시장에 대한 하락 우려가 있는데 차익 실현의 그런 관점을 좀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키워드가 반도체랑 중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차트로 보면 네. 주봉 차트인데요. 한 10주간 박스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네. 지난주 제 이 시간에 이제 하락 시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엔비디아 주식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엄봉으로 엄청 큰 엄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어제 또 내려서 결국은 이제 확실한 박스권 내 제가 박스권 그려놨는데요. 박스권 내로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 사이로 22평선을 붕괴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다음 밑에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면 침체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예. 10주 행보하다가 이제는 하락 가격 조정 들어갔다는 거죠. 가격 조정. 일단은 행보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대다수 올라갔던 주식까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빠지면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쇼커버링뿐만 아니라 이런 게 해서 네. 이제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오히려 들어오지 않고 이제 매도를 매도 포지션 구축한다면
빠질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고 그렇군요. 올라갈 때는 적게 올라가 그런 장이 이제 박스 당분간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예. 그래서 올라갈 이유도 미국도 그렇고요. 거기에 실제 미국은 지금 경기가 단단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장기 신문연물 국채 금리가 네. 4.27 뭐 이상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니까 15년 최고 위에 있거든요. 예, 예. 장기 금리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술주라든 이런 쪽도 침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있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요. 호재라는 것은 뭐 특별하게 반영된 건 다 반영됐고 그다음에 악재는 아직 크진 않지만 네.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만약에 본격화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는 오히려 이제 악재거든요. 그래서 내년 뭐 중반 정도의 금리 인하 계속 이야기하는데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길게 보면 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연착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경착도 아닌데도 투자자들 항상 미리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4분기 정도에 좀 본격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당분간 시장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반도체 쪽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을 좀 앞으로 전망해 주셨고, 그럼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 온이 됐는데요. 이것을 이제 가만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단기적 이슈다. 지난번에 헝다도 있고 여러 가지 단기적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 계속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주식이 빠지면 또 올라가 사고 예. 또 중국 주식이 많이 빠져 또 반등을 하게 또 사고 예. 또 안 되니까 또 손절하고 계속 이러다 보면 큰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된 이제 리스크를 좀 객관적으로 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고 제가 모닝 인사이트 이 시간에 이미 5월달인가요? 중국이 잃어버린 20년 일본처럼 중국이 가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더 심하다. 일본은 아베 정권부터 강력한 돈을 풀어서 헬리콥터 돈 푼다 그랬거든. 그 정도로 거죠. 풀어가지고 효과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살아났고요. 몇 년 전부터 지수도 보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질적 성장을 하겠다 그러는데 양적 않죠.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질적 성장 오니까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먼저 우리나라 어저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이번 주에 급락을 했거든요. 7월 2,515포인트 이탈하는 상태에서 갭 하락해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5% 정도. 네네. 박스권 하단에 와서 갭 하락해서 빠졌다는 것은 악재가 있다는 거죠. 큰 악재가. 네. 그러면 그 악재가 바로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정폭이 됐습니다. 이미 7월 달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8월 달에 더 정폭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악재는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4.27%로 2008년 이후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금융위기 때, 그때 이후에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에 이제 너무 금리가 높아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두 개의 악재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갭 하락을 시키면서 급락을 시켜줬는데요. 그렇군요. 이미 서투캐스틱 상으로 보면 추세 전환 지표를 보게 되면 이미 7월 하락부터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락하고 있다가 침체권에 대한 급락을 하거든요. 그때 악재가 크게 반영되는 겁니다. 현재 악재가 좀 크게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리스크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상해 종합지가지수 차트를 보면 자체 연봉 차트인데 이게요. 네. 보면 2005년도 급등하 윗꼬리를 강력히 달고 나서 지금 8년째 양봉주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지수가 3,500 내 3,000포인트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그 전에 2010년까지는 중국 서부 대개발에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 10년 동안 이렇게 양적 성장을 해서 도시를 만드니까 그렇죠. 세계를 다 이끌어가면서 성장을 시켰거든요. 네네. 일단 도시를 다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식품들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소비도 하고 그랬는데 소비 위주로 가서 이제 성장을 좀 하려고 했는데 소비로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고 워낙 인구가 많은 상태인데 네. 실제로 뭐 밖에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인구는 한 3억 정도 내외랍니다. 그러면 미국이 3억 5천 정도 되니까 미국보다는 확실히 적다는 거죠, 소비 시장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좀 그동안 양적 성장을 하면서
너무 착각하고 너무 미국처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실적 안 되네요. 성장하는 이게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파트에서도 부동산 관여를 많이 하지 않는데요. 예. 안 하고 알아서 한다는 게 지금 이제 막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는 이렇게 박스권인데 종합주가지수 보면 그 나라 기업 나라의 종합주가지수 보면 경제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경제 지표에 가장 앞선 지표입니다. 사실은 선행. 원래는 이제 경제 지표보다 선행해서 종합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경제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지수를 예측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전문가도 안 되니까 그러면 네. 지수로 보면 미래의 경제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중국은 지수를 보니까 이미 한 10년 정도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5%대 성장하더라 실제로 그건 크진 않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지수로 보면 못 가잖아요. 우리도 한 10몇 년 동안 행보하다가 잠깐 좋았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비슷하고요. 그래서 질적 성장을 이제 특히 부동산 쪽에서도 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5% 경제성 GDP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을 우리도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네. 4대강도 하고 부동산 계속 완화 과거에 이제 부동산이 규제 풀잖아요. 대못을 박았다가 조금 다 해놨는데 다 뽑아도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한번 침체되면 한 6년 정도 이렇게 침체가 되거든요. 살리기가 어려워요. 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아직도 강력한 정책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현금을 한 51조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래도 네네. 실제로는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도 위기라 여러 가지들이 강력히 터진다면 글로벌 경기 악영향을 줄 거고요. 예. 그래서 한번 보면 부동산 시장 리스크 사례를 이제 IBK 투자증권 나온 걸 보게 되면 7월 달에 완다그룹하고 예. 완다그룹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쪽에서 계열사 두 곳이 디폴트 했고요. 그렇죠. 예. 중저그룹이 부동산 신탁사입니다. 이제 신탁사까지 번져가는 거죠. 만기 상품의 현금 지급하는 거 연기됐다는 것은 현금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8월 달에 들어서는 비구이 유한 이게 영국 컨트리 가든인데 이 컨트리 가든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이것도 지금 채권 이자를 미지급했습니다.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지급. 그다음에 거래소 중지도 시켜놓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동산 개발사가 위기가 오니까 이제 디폴터도 하고 그렇죠. 대기업 대그룹입니다. 이쪽이 중국에 몇 등 안에 드는 기업 그룹들인데 네. 지급 위기 그다음 현금 없음 신탁사가 또 그걸 받아서 또 신탁사 부실까지 되거든요. 그럼 신탁사에 또 돈을 신탁사는 또 금융은행에서 또 이렇게 해서 또 하거든요. 금융으로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 미국의 금융위기일 때 부동산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100이면 100보다 더 이상 120까지 대출해줘가지고 그것을 대출 채권을 가지고 계속 파생상품 만들어서 하니까 규모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부동산이 터지면 상당히 크게 특히 동양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은 특히 이렇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책적으로 또 지어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부도나다로 지금 연기시켜 강제하면 맞아요. 위기가 그래서 이제 세계적 위기로 안 번질 가능성이 아주 크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7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 MOM 저는 전월 대비해서 보면 추이를 보면 2018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작년 상반기까지. 그러네요.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 오에 하반기에 잠깐 올라갔다. 지금 다시 또 마이너스를 갔거든요. 네. 그런 것은 이제 계속 하락했다는 것은 가격이 빠진다는 거죠. 신규 그렇죠. 주택이. 이 70개 도시 신규 주택이라는 것은 새 아파트가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구 아파트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새 아파트 잡차도 계속 빠지면 부동산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 그러네요. 물론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네. 서부 대결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과거에 비해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쭉 빠져도 아직도 비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올해 계속 마이너스로 전월 대비 가 있다는 건 정말 아무도 사실 예를 들어서 안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도 사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은 임자가 있어야만 이제 팔린다고 그러거든요. 분양돼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5억이라도 반타작 돼도 싸다고 생각하면 다 살 것 같지만 네. 주식은 뭐 조금씩만 살 수 있어요. 부동산 멋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임자가 있어야 사는데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그냥 아무도 관심 없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안 되니까 이 해결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경제 살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15년도 중국 부동산 시즌시 한국 수출하고 추이를 보면 2015년도 중국이 안 좋았을 때. 중국이 안 좋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70개 신규 주택 가격 계속 하락했잖아요. 하락하니까 똑같네요. 10년까지 계속 하락하니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계속 하락하다가 중국의 부동산이 이제 16년도 하반기부터 쭉 반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마이너스 갔다 반전하고 우리나라 이제 수출 증가와 상 보면 후행적으로 이제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수출은 중국에 연동돼 있는데 후행적으로 중국이 아주 좋아야만 그 다음부터 우리 이제 수출도 좋아진다. 그럼 중국이 지금 계속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부동산이 우리 수출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잠깐은 좋았지만 결국 추세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한국 수출 둔화도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하면 결국은 회복이 쉽지 않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 좀 회복할 거다 하지만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수출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반적으로 좀 약해져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같이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으로 과거에는 항상 25% 이상이었습니다. 높았다는 수출 거죠. 비중이. 네, 높았다는 미국은 뭐 한 15% 뭐 이렇게 됐고요. 그럼 뭐 중국이 엄청 높은 거죠. 수출 비중이. 그거 중국한테 우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년도, 2021년도, 22년도 두 개를 비교한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거 보는 산업통상부랑 보면 중국은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중국은 대중국 수출은 줄고 대신에 미국이 14.9, 16.1거든. 중국의 줄은 규모보다 조금 더 미국으로 가서 상쇄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중국에 준 것에 확실하게 그것을 많이 하려면 미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가는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2차 전지도 반도체도 그죠.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세계가 다 미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에 가서 확실하게 우리가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미국에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전략을 짤 때 중국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다.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빠져서 올라갈 거다. 기업도 실적이 나쁜데 좋아질 거다. 항상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럴 바에는 잘 나가는 미국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비중을 확대하는 건 항상 지금 중국이 아니라 미국만 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해외 IB들도 중국 경제 성장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고 있다는 것은 중국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국까지 나중에 결국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자꾸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이 중국에서만 안 좋은 게 결국에 크게 번질 거다. 이런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전체 글로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제 개장 전인데 오늘장 전략이랑 다음 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뭐 약세일 걸로 보이고요. 아직 반등하더라도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 책가 실적은 좋을 걸로 보입니다. 없어서 못 파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엔비디아까지 무너지면 전체 글로벌은 살아남을 기업이 별로 없다. 기대할 바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나머지 주식은 빠지고 있고요. 애플도 빠지고 다 빠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양극재입니다. 그렇죠. 양극재와 중소형 반도체도 시세가 그나마 아직까지 탄탄한데요. 양극재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고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더라도 아직 절대적으로 높은 가격인데 어떻게 형성되는지 봐야 되고 강도가 반등장에서 그 주도주였던 이제 양극재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이 반등할 때 같이 선행적으로 상승률 높아야 돼. 어제처럼 양극재 어제 좋았거든요.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잘 반등해야만 수급이 살아 있는 것이고요. 반등 강도가 약하다는 것은 약세장이 확실히 들어가면 조그만 악재만 와도 급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투자 전략은 이제 올해 실적을 볼 필요 없이 24년도 실적 개선된 종목 중에 많이 빠진 주식은
성장하는 산업들은 그런 것은 주식은 비중 확대할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망주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시는지 투자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찾으시나요? 포스코 푸처엠입니다. 계속 강조해 주시네요. 네. 네. 미국에 들어가는 기업의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입니다. 미국. 네, 미국으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들어간다. 그 얘기는 미국이 성장이 저는 2024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비에서 그 전에 제조로. 이제 예. 제조업이 부활을 못했거든요. 계속 안 좋았거든요. 예. 뭐 러스트벨트 뭐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 산업도 미국이 거의 망했다가 이제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로 보면 그걸로 돈이 반도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시 만들고 그래서 있죠. 이제 투자 이제 금액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은 뭐 조정이 있더라도 좀 탄탄할 거다 보고 그 관련된 미국 들은 기업들이 양극재 중에서도 음극재 포스코 푸치엠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푸치엠의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양극재 수출액이 전가율은 좀 줄었지만 절대적 규모로 보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이에요. 수출 금액이. 그래서 어저께 나왔듯이 양극재도 수출이 많이 늘어서 양극재 많이 올라갔고요. 예. 그래서 이 포스코 푸체는 배터리 양극재가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거의 다네요. 올해 매출에. 예. 그다음에 음극재는 한 뭐 5% 정도 안 됐는데요. 앞으로 음극재도 좀 키울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양극재 캐파가 한 6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늘립니다. 예. 이 계획을 2030년이니까 3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5년, 7년 정도 뒤인데 우리가 남았어요. 5년, 7년 정도가 긴 것 같지만 주식하다 보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 우리 양극재 기업들이 엄청 실적이 최고로 많이 나온다고 하면 5년 전인 2020년도까지만 투자를 해놔도 주식은 막 10배씩 그렇죠. 올라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길게 보고 해야 되고 현주가는 이제 40만 대는 40만 초반이죠. 그러면 25년 예상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내외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한 40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럼 순이익으로 따지면 진짜 PER로 따지면 한 60배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높은 거죠. 올해 기준 한 수백 배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기존의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가치로 따질 수는 없는 종목인데 양극재든. 그런데 워낙 세계적으로 나가서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에서 마이너스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40만 원까지. 그다음 목표가는 좀 길게 53만 원 정도가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라서 5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40만 붕괴되고 일단 팔고 다시 사야 된다. 다시 사야 된다. 워낙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차트로 보면 뭐 볼 것 없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장대 양봉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세가 고점 돌파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을 강력히 주고 있어 월봉 차트로. 그러면 지지선에 제가 선을 1차, 2차 들었는데, 내년에 양극재 생각보다, 전체든 뭐 매출 증가율이 낮고 안 나온다면, 26만 원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 차트는 반등장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반등 못 하더라도 9월에는 반등할 걸로 보여서 관심 있게 단기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양극재가 좋은 기업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주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에는 낙폭과대란 없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즌 같은 거나 네. 그다음에 실적 좋았던 카카오를 보시면 그렇죠,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네. 자, 광풍이 불어닥친 주식에는 낙폭과대는 없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잘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